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내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매월 언급했던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 전망 비중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KB주택시장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집값도 5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망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시장 전망치 0.2%를 웃돌았는데요. 인플레이션 불안감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이달 금리 인하 전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탄핵 정부의 영향으로 달러당 1,400원을 훌쩍 넘은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이에 따라 수입 물가가 치솟고 달러 빚을 지고 있는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의 외화 이자 부담도 가중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방어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이 과연 충분한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트럼프 위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탄핵까지 더해 원화 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데요. 환율 방어벽이 뚫리지는 않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탄핵, 비상경과 탄핵 여파로 주가 환율 출렁이다가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한데 이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1,430원대에서 떨어지질 않고 불안합니다. 한때 1,440원도 뚫었었는데 박상현 의원님, 왜 이 원달러 환율은 좀 증시와 달리 주가와 달리 지금 좀 떨어지지가 않죠? 안정되지가 않죠? 예, 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떤 탄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심리 이러한 것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뉴욕 증시 자체가 사상 최고치 내리를 계속 버리는 이러한 영향들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의 힘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한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이제 경기와 관련된 우려감도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음 주죠. 이제 미 연준의 FOMC 회의도 대기가 하고 있고 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또 어제 이제 22 정책회의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달러 강세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는 것들도 원달러 환율의 조금 하락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달러 강세 쪽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30원인데 이 한때 비상기업 때 더 올랐다가 조금 더 좀 떨어지는 태도니 다시 올라와서 계속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좀 중장기 요소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원화가 계속 약화될 수 있는 요지는 금년 한 3분기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만약 자기의 관세를 진짜 실현한다면은 그러면은 달러는 강달러로 전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트럼프가 또
법인세를 감소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투자가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그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한 3, 4분기에는 많은 투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죠. 예. 그런 요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기가 아무래도 그 계엄령 이전서부터도 경기가 잘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세적 요소가 있었고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한 1390에서 1410 사이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계엄령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계엄령이 들어오니까 일단 투자가 밖으로 나가고 또 원화 자산을 될 수 있으면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국내로 아니, 돌아올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쇼크가 있으면 안전 자산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일단 안전 자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왜 다시 가지고 오느냐? 지금 달러 강세 계속 될 것 같고 뭐 지금 그 국내 주식 시장이 좀 회복됐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안에 누가 사고 파느냐를 보면은 주로 이제 국내 기관들하고 이제 국내 개인들 예. 사고 파는 거니까 예.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예. 뭐 그렇게 많이 전같이 많이 팔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파는 추세고 그러니까 한번 나갔으면은 지금 당장 다시 돌아올 이유가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정치적인 위험도 지금 계속 뭐 풀려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 돈이 들어와야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이 될 텐데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아까 우리 주식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가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물론 순매도 규모는 적은데 이 환율 요인만 보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매도 원인과 환율 관계만 보면 앞으로도 환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혹시 우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파는 건가요? 예, 뭐 일부 외사 증권사이긴 뭐 소수의 증권사이긴 하지만 내년도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사실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1,500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의 국내 상황을 보는 시각 자체는 아직은 크게 변화된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뭐 가디언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임덕을 넘어서 이제 데드덕이다. 그러니까 정책 공백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길어지고. 데드덕. 예,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거로 봐서는 이제 국내에 대한 어떤 정책 불안감 자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은 해소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근데 또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기관 이외에는 사실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만 사들이고 있고. 지금 그 외국인은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뭐 매도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큰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개인의 매도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들의 이 매도 금액, 순매도 금액이 크다라는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 자체는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한국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이죠. 탄핵 전에 국내에서 거래된 미국의 주식 그 규모 자체가 약 한 9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얘기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국내 증시가 뭐 그동안 너무 필요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는 게 국내 증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주식 이민이라고 하는데 그 주식 이민 행렬이 더 늘어나고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이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은 상당히 뭐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미국 주식은 뭐 날개를 단 듯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갈수록 좀 미국 주식에 대한 메리트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요. 예. 12월 들어서도 아마 이러한 탄핵 정국 자체가 아까 막 개인 매도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러한 탄핵 정국 자체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해외 주식으로 당연히 옮겨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 환율에도 당연히 영향을 왜냐하면 이제 해외 주식을 결국 하시려고 하면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또 ETF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ETF 해외 ETF가 늘어난다면 그것도 자연히 이제 달러 매수에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과거처럼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국내 투자자의 해외 매수 주식 투자 자체가 오히려 달러의 어떤 매수 자체를 상당 부분 끌어올리면서 지금 원화 환율 자체가 상당히 하방 경직성 자체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외국인들보다도 개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이탈이 많으니까 그 자체도 지금 달러 수요 요인으로 작용해서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단 우리 비상계엄 탄핵이 아니어도 아까 말씀하실 때 트럼프 회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달러가 강세 요인이 될 거라고 보셨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관세? 물론 저 지금 트럼프가 얼만큼 관세 때릴 거냐 뭐 선거 운동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지고 있어요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세 때리는 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세를 때리면은 달러는 강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시경제 조건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S&P 500 같은 것은 뭐 사상 최대, 나스닥도 지금 사상 최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 투자가 지금 미국 쪽으로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성장이 제대로 되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더 없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렇게 잘 나가는 그 나라는 미국밖에 더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시기적으로 뭐 지금 산타 랠리 겪고 있고 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언제든지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래가지고선 최소한도 그 트럼프가 이제 1월에 취임돼 가지고 그래서 정책을 실제로 내세울 때까지는 고 달러가 계속 될 것 같고요. 강 그래요? 달러가 예.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 또 원화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금 좀 희망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힌트를 보셨다. 예, 미국 신문에서 인터뷰하는 걸 본다면은 관세가 관세를 부과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오를 수가 있다. 그렇죠. 물가가 예. 올라가니까. 그런데 수입 가격이. 지금까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지난 한 사흘 전인가 나온 인터뷰에서 그 관세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걸 처음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식품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빨리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연준이 금리 내리는 것을 좀 지연시키지 않을까. 예. 그런 염려 때문에 예. 강달러가 좀 깨질 수가 있는데 예. 그걸 확실히 하려면은 정책이 실제로 뭔지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출범해야만 실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관세, 법인세 인하 등이 관세 달러 상승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모건 스탠리인가요? 최근에 뭐 그런 보고서를 냈더라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다 달러 오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달러를 팔아야 할 시간이다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데 이건 어떤 분석일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이제 관세 정책을 사실은 이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크면서 예. 이제 달러가 사실은 이제 강세가 됐었는데 만약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뭐 인프레라든지 이러한 우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보게 되면 말은 세게 했지만 실제 액션에서 관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강하게 못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한 부분에서 이제 달러가 그렇게 강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임명했던 여러 이제 그 내각이죠. 네. 그 장관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어떠한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 예, 네. 베센트, 예. 또 이 재정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재정을 이제 줄이는 뭐 이러한 어떠한 적자를 이제 줄이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는 거죠. 이제 국채 발행 가치를 줄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자체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조금 약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오히려 이제 그 내년 1월에 가서는 조금 기대감 자체가 워낙 셌다가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 한편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미 연준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또 인플레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도 사실은 나오고 있어서 예. 달러의 흐름 자체는 단순히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더불어서 이 중앙은행 간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JP 모건의 어떤 예측 자체가 뭐 맞을 거다라고 좀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죠. 맞아요. 달러를 모건, 팔아야 예. 할 시간이라고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하는 달러 강세 분위기인데 이게 달러 강세 분위기가 가면 당연히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오르잖아요. 지금 뭐 1,43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한데 우리 정부가 지금 한 1,400원, 더 430원, 뭐 어느 수준 이상으로 못 올리게 지금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겠죠? 그럴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개입한 적이 한두 번 있긴 한 것 같지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지 그것도 조금 좀 의심이 좀 있습니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선 불안정성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세를 조금 꺾을 수는 있겠지만은 펀더멘털 막을 수는 없거든요. 펀더멘털 막을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계엄령이 없어도 그래도 지금 펀더멘털들은 다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는 식으로 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하고 97년 금융위기하고는 좀 상태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좀 환율을 그냥 어이없이 지키려고 너무 많이 그 외환 보유액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적극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이런 볼라틸리티, 유동성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말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 환율이 또 몇 원씩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절해야지 이걸 가지고 1,410원대로 다시 내리려고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정치적 환경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든 안 되든 또 헌재로 가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요동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환율을 좀 방어하려면 필요한 게 이제 외환 보유액인데요. 지금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를 조금 넘는데 혹시 최근 이게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외환 보유액은? 예, 최근 한 2개월 정도는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 개입도 약간은 좀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외환 보유액 자체는 거의 이제 4천억 초반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정도의 수준은 아직 우리가 우려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충분할 것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위기 자체를 얘기할 정도의 어떤 외환 보유고 수준은 분명히 아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외환 보유국 이외에 외환 건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총 외채 대비 이제 단기 외채 비율이라든지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1년 이하짜리의 그 외채 자체가 이제 최근의 불안 때문에 상환에 대한 요구 롤오버가 안 되고 이제 상환 요구가 왔을 때 이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한 20% 초반대밖에 안 됩니다. 총 외채. 총 외채에서 단기 외채 비중. 그러니까 과거 IMF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단기 외채였으니까 저희가 상환 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던 부분들이고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해외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해외 순자산 규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조 달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해외 순금융 자산이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 IMF 때는 사실은 그 순 부채 상황이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 900억 달러, 한국은행이 지금 전망에 따르면 한 900억 정도 달러가 되니까 이건 GDP 대비 거의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환율 불안에도 불구하고 뭔가 외환 위기처럼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해서 위기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아직 국내 이러한 신용 등급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크게 없는 부분도 아마 이러한 그 국내 외환 시장 상황 자체를 충분히 고려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도 4,100억 달러가 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외화 자산, 순 자산도 1조 달러에 가깝고 우리가 경상 흑자도 내기 때문에 외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가 이제 로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런 이제 인식 같은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계속 좀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 방어를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50억 달러씩 쓴다 그러면 금방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투기 헤지 펀드들의 원 환율 공격 이런 것도 우려하던데 그럴 가능성 없어요? 그런 투기적인 공격이 있다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외환 보유액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정도로? 지금 진짜 염려되는 것은 패닉 상태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냥 달러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상태가 있다면은 좀 염려하겠는데
지금 그 상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모든 통계들이 우리나라한테 일단은 예. 안정적이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투기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한두 회사가 그런 식으로 뭐 공격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 가지고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좀 여러 가지 외환 보유고 권장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BIS가 권고하는 것도 있고 IMF가 권고하는 것도 있는데 예. 뭐 IMF 권고 같은 건 우리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만 미달된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BIS 기준은 우리가 좀 미달되긴 하지만은 좀 제 생각으로는 BIS 기준은 좀 너무 좀 터무니없이 좀 높은 것 같아요. 3개월 경상 지급액 더하기 유동 외채 더하기 외국인 주식 투자의 3분의 1 더하기 거주자 외화 예금 요게 BIS 기준인데 그렇다면은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자산들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예. 여러 가지 외환 보유 기반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에 관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국제결제원의 BIS 기준에 의하면 조금 못 미치지만 그 BIS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어떤 패닉, 공포 상태가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심리적으로 전부 다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좀 뭐 남미 쪽이나 그런 뭐 국가들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그런 가능성이 나오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외환 방파제, 외환 이제 버퍼가 좀 충분하다는 두 분의 인식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다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회사들은 상당히 좋다. 달러 수출 가격을 조금 낮춰서 많이 팔 수도 있고 뭐 가격 그대로 유지하면 수익도 늘어나고 다 좋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게 좀 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좀 이런 인식이 바뀌었습니까? 일단 원화 환율 자체가 저희가 1,430원대에서 사실은 변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통화하고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는 수준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자주 와서 말씀드린 원엔 환율 같은 경우 과거 뭐 1,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사실은 900원 정도, 930원 뭐 이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엔화에 대해서는 100엔당 930원. 그래서 저희가 원화 환율에 대한 어떤 뭐 이게 고환율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만 사실은 경쟁적 국가와 이렇게 뭐 단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좀 뭐 일본과의 어떤 경합도 자체가 과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여하튼 좀 원화의 환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수출 기업 입장에서 뭐 유리한 업종도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외화부채 자체를 사실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어떤 분양을 해요 주로? 외화 빚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뭐 그거는 뭐 기업마다 좀 다르니까 네, 뭐 그걸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외화부채 자체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금리 자체가 과거에는 뭐 금리가 달러 기준으로 보면 뭐 연준 기준으로 보면 0% 뭐 1%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금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좀 4% 중반대의 금리입니다. 달러 금리가 높다 그런 얘기네요. 예.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이러한 우려 때문에 만약 좀 가상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이자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악재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국내 내수 경기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내수 경기 자체가 뭐 우리가 계속 안 좋다 얘기를 한 상황에다가 최근에 이제 탄핵 정국이 들어오면서 뭐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결국 이제 신용카드 매출액 자체가 최근 한 10일간 동안 상당히 이제 감소를 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연말 경기 자체가 완전히 이제 얼어붙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내수 경기 부진 자체가 계속될 수밖에 환율에 대한 어떤 상승 자체가 되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뭐 수출 기업이야 뭐 어떻게든 버텨나가겠지만 내수 기업들 자체에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을 지금 반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좋다 그랬는데 뭐 하긴 뭐 수입을 하려면 또 수입비용이 워낙 올라가니까 요즘은 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렇죠.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간재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그 수입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환율이 그 우리나라 원화가 약화되면은 뭐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달러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은 또 이제 뭐 상쇄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뭐 그렇게 할 입장이 안 되니까요. 또 외국의 중간재 가지고 국내에서 팔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국내 경제가 침체로 돼 있고 지난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은 그 우리나라 공산품 물가가 0.6%밖에 안 올라갔어요. 1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물론 작년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도 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요게 좀 그 경기 침체가 이제 좀 보이지 않나 좀 그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원달러 환율 환율 상승을 좀 반길 수만 없는 상황.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인데 늘 이런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위기가 오면 국가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뛰는데 이번 계엄 사태 탄핵 정국에서 우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조금 뛰었습니까? 예, 뭐 오르긴 했지만 아주 좀 미미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들이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는 오히려 조금 소폭 또 이제 하락하는 이러한 추세를 좀 보고 있어 사실상 CDS 프리미엄 자체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럼 과거처럼 이렇게 CDS 프리미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DS 프리미엄이란 결국 이제 국가 부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국내의 어떤 외화 건전성이라든지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국내 뭐 정부든지 기업이든지 아직은 뭐 이렇게 상환에 대한 우려 자체, 디폴트에 대한 우려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금의 흐름 면에서 뭐 주식, 뭐 외국인, 뭐 개인 뭐 이런 것들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채권을 여전히 많이 사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사실은 국내 어떤 그 여러 가지 계엄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자금의 어떤 플로우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크게 뭐 그 악화된 사항들은 아닌 사항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여전히 한국에 대해 물론 이제 이 탄핵 정국이 얼마만큼 길어져서 저희가 뭐 예측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당장에서는 어떤 신용도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도 CDS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이 기업들이 보통 외화채권도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 외화채권 발행한 것들은 혹시 연장이나 뭐 이런 데 조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엄령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령 때문에 아직까지 나빠진 건 없고요. 뭐 처음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회사들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 때문에 바뀐 거는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계엄령을 생각해 본다면은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거의 안 줬어요. 요것 때문에 뭐 생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노조 그 대표 체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물 경제는 전혀 뭐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신용평가사들도 뭐 그 한국에서 아직 건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은 그러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내수 시장에는 이미 상당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계엄령 자체가 위험 요소라기보다는 이 정치적 혼란이 얼만큼 가느냐가 위험 요소가 된 셈입니다. 그러네요. 과연 이 혼란이 언제 수습되느냐, 안정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탄핵 정국 향방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내년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 이게 행정부의 정책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당분간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옛날 환율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는 부분, 우리가 탄핵 정국에 대한 어떤 것도 불확실성이 있고 사실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뭐 저희가 1월에 사실은 좀 확인을 해야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정책 기조, 그러니까 과연 내년에 당초는 뭐 좀 한 4, 5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뭐 25b씩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한 2차례에 그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도 뭐 부양을 한다라고 하지만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죠? 한다고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만약 중국 경기 자체가 더 성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위안화 가치도 사실은 또 약세가 될 거고 그 영향을 또 원화가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생각해서는 아직 1,400원 이하의 환율을 뭐 쉽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준의 환율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뉴노멀이다. 새로 이제 이게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상시 환율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오고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최소한도 내년 1분기까지는 1,400대 넘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그 트럼프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내년 뭐 한 2, 3분기까지도 1,400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3년 내지 5년으로 보고 있는데 네. 3년 내지 5년으로 본다면은 그 트럼프가 진짜 이 정책을 다시 시도한다면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또 전반적으로 지난 한 3, 4년을 본다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요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원화가 강화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 차이 때문에 그 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 조절될 수 있다면은 3년 내지 5년에는 뭐 1,300, 어쩌면 1,200까지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사람들 신경 쓰는 거는 네. 몇 개월 후. 알겠습니다. 네, 환율 전망 당장은 뭐 1,400원대 아래를 좀 보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두 분이 그렇게 전망하시는 걸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네, 1970년대 초반 세 평 남짓한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이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국내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로 우뚝 선 블랙야크.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국내 경기는 좋지 않고 정치 상황까지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기업인으로서 정치 경제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강태선 BYN 블랙야크 그룹 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블랙야크 하면 뭐 아웃도어 전문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예. 최근 아웃도어 시장이 조금 날씨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시장이? 그거는 맞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겨울 날씨가 우리나라 기후 예. 변화, 예. 환경에 의해서 변화 때문에 고온 현상이 있어서 겨울 패션 시장이 좀 소비가 덜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아웃도어 활동하는 인구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예. 더, 뭐 등산도 옛날에는 등산, 예. 산에 올라가는 거, 네. 요즘은 산행, 산에. 산에서 즐기는 거. 아, 그 네. 문화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 문화가 달라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아웃도어를 즐기게 됐고 예. 용품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아웃도어 활동 문화가 바뀌는 사이에는 추춤하게 소비도 줄어듭니다. 아, 문화가 이게 바뀔 오래 때? 가진 않는다. 바로 예. 회복되면은 시장도 더 커진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더 커질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치 상황만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해서 뭐 관세 전쟁이 예고된다, 불확실성도 커지고 더군다나 국내 정치도 지금 탄핵 정부로 빠져들잖아요. 이런 때 조금 어떤 이 환경 변화를 어떻게 좀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모든 분야일 겁니다.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는 사회가 안정됐을 때 성장하지 않아요. 예.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뭐 모든 분야 네. 안정되는데 그 국내는 아직 그러지 못해서 그냥
일반 시장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죠. 네. 그건 뭐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할 방안은 없지만 거기서 대응 전략은 좀 잘 짜야 되겠죠. 네. 뭐 단기 전략이 있고 중장기 전략이 있는데 단기로 그때그때 필요한 그 저 계절 상품이라든지 기호 예. 상품은 신속하게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필요할 때 시장에 내놓는 게 바람직하고 네. 중장기적으로 또 이 투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시설 투자라든지 시장 확보라든지 예. 이런 거는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 글로벌 저희들 블랙야코 마냥 해외 시장 해외로 네. 이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 뭐 중국 뭐 네. 미국이라 이런 데를 하면 거기 시장과 정치, 경제, 뭐 사회 이런 걸 좀 많이 따라야 되고 특히나 네. 환율, 관세 이런 것도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전략과 기획을 짜면 네.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변화에는 이제 계절에 맞는 적기 상품을 내놓고 장기적으로 또 투자도 계속해야 된다는데 이제 블랙야크 회사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난해죠. 벌써 창립 이제 50주년을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50년을 위해서 이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런 키워드 공존을 내세우셨나요? 지난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예. 모든 분야가 생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예. 이래서 선진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모든 그 경제에 안정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책임. 돈 버는 거를 예.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거냐. 또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에 많은 피해도 끼쳤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산에 가면서 나무도 꺾었고 피해 줬지 않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그걸 복원해 줘야 된다. 네. 예, 이제는 돈 벌어서 이제 주주나 이 관계자도 이익을 좀 나눠줘야 되지만 거기에 같이 이제 우리 사회에 예. 뭐 살해됐던 뭐 어려운 어떤 아니면 뭐 저기 장애인이 됐던 어떤 많은 분야에 네. 우리는 공존이 시대를 가고 그러네요. 이제 기업이 커가야 되겠다. 이런데 공존을 썼습니다. 이제 성장해 왔으니까 책임을 또 져야 된다. 져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런지 이제 블랙야크가 일찌감치 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죠. 예. ESG 경영을 해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 ESG 경영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블랙야크 행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때 초창기는 ESG 경영이라는 걸 모르고 했습니다. 예. 모르고 저는 고산 등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 원전, 히말라야. 히말라야 많이 다니는데 제가 12년도에 유럽에 진출해 갖고 네. 박람회에 이 부스를 내서 네. 저희 그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아주 좋은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네. 유럽 기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 야, 당신이 대한민국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히말라야 고산에 가면 네. 대한민국 쓰레기가 너무 많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아 진짜 좀 얼굴을 창피하기도 얼굴이 얼굴도 좀 들 수가 그래서 없었겠네요. 그때부터 야 어. 내가 히말라야 청소는 내가 해야 되겠다. 어. 그래 마음 먹고 예. 매년 그때부터 1년에 2번씩 예. 봄, 가을 어. 히말라야 8,000m 청소를 합니다. 직접 하셨어요? 직접 하죠. 저 직접 직접 갑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작년에도 올해도 갔다 왔어요. 올해도 올해 갔다 3월 달에도. 예. 그래서 ESG 경영이 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환경 예, 문제. 환경. 예. 그래서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미세먼지 또 황사가 있지 않습니까? 황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동차나 화력발전소 일어나지만 이 황사는 네. 중국에서 100% 오잖아요. 그렇죠. 또 중국도 뭐 사막에서 오잖아요. 네. 그 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아. 쿠프지 사막에서 나무를 저희들이 심습니다. 사막에서요? 예, 네. 가서 나무 심고 이렇게 하고 또 국내는 어떻게 하느냐? 네. 우리 회사에서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100대 명산 백대명산합니다. 네, 아시죠? 백대명산, 네, 그 거기 깃발 가지고 100대 명산 이제, 하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어. 산에 다니는 사람이. 예. 그게 100대 명산 이제 클린. 클린 클린. 운동. 예, 그래갖고 바다 쓰레기도 청소하고 산에 쓰레기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환경 운동하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ESG 경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ESG 경영, ESG란 말이 대중화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셨고 예. 환경 운동에 대한 이제 진심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버려진 페트병 있잖아요. 이걸 예. 재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BYN 자원 순환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BYN 자원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예, 제가 유럽 진출하면서 세계 글로벌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게 뭐냐 고민하다가 네. 기술적 차별화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리사이클이다. 이걸 재활용. 제가 예. 많은 사람한테 자문도 얻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중에 리사이클에서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포리에스탈이더라고요. 예. 이 포리에스탈이 100% 만드는 게 100인짜리 생수병. 생수병 그렇죠. 예. 그 생수병을 포리에스탈로 만들면 예. 원단이 실이 되니까 원단이 되잖아요. 원단이 될 수 있다. 원단이 되니까 네. 그거 갖고 그걸 활용해서 옷을 만든다. 예. 아. 거기에 하면은 석유가 예. 이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한 7, 80% 줄어듭니다. 상당히 공정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게. 까다롭죠. 수거하는 데와 분리하는 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듭니다. 어. 예. 그래도 해야 되죠. 예. 나중에는 많이 소비가 되면 예. 원가가 더 줄어드니까요. 지금 소비는 어때요? 이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 같은 데는 소비가 많이 됩니다. 소비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간치. 예. 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국민들이 중간치까지 왔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들 의식을 많이 하면은 또 관심이 좀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제 원가가 확 떨어지죠. 떨어지고 예.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소비가 늘어요. 그때 흑자가 납니다. 아, 그러게 네. 흑자를 기대. 요즘 많은 기업이 안 하는 건 적자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흑자 나면 예. 이게 다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게 예. 기업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다. 예. 그러네요. 지금 블랙약 아까 국내 시장이 좀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해외로 진출을 좀 일찌감치 했잖아요. 많이 미국으로 가서도 뭐 나우라는 브랜드도 인수. 예, 예. 아까 유럽에도 갔고. 예, 예. 해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뭐 중국, 유럽, 뭐 미국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생각만큼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하나는 경제적 이익, 예.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홍보적, 또 질적, 예. 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 가치의 이익. 가치를 이두 가지 높이고 실제 돈도 벌고. 돈도 벌고. 예. 이 두 가지를 합쳐지면 똑같은 걸 형성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블랙잭 벨루로스는 예.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해외 진출해서 예, 브랜드 이미지를 유럽에서도 올렸다. 기술적으로 다 잘 만들고 있고 리사이클 원단으로 소재로 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고 나우라는 브랜드를 인수해서 저희들은 전 세계 브랜드 중에 100% 리사이클 쓰는 브랜드가 나옵니다. 아, 나우가 예. 원부자재, 부자재, 전부 원자재 재활용한다? 100%. 아, 그래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예요. 다른 브랜드 그걸 뭐 원자재 쓰면 부자재는 아니고 예. 부자재 쓰면 원자재는 아닌데 모든 걸 다 재활용했습니다. 100%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좀 예, 환경 그런 운동. 이미지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네, 환경 운동에 열심히시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 면에서 인정받아온 게 네. 블랙야크가 예. 이 미넨 ISPO, 이스포 예.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박람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금 상을 받아오셨는데 벌써 33번째, 33관왕이라고 그래요. 예. 올해만해도 4관왕을 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 참 드문데 예. 아 이게 어떤 게 쌓여서 이런 어워드를 타셨는지 그 감회가 어떤지 듣고 싶네요. 크게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한 리사이클. 리사이클 재활용, 예. 또 하나는 기술, 기술력. 디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옷은 이쁘게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쁘게 하면서 편리성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블랙야크 아웃도어는 패션보단 장비다, 의류 장비다 그렇습니다. 의류 장비다. 어떤 예. 의미인가요, 그게? 히말리아 고산 등반은 예. 사고 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날씨도 급변하는 거죠. 급변하고요. 그걸 보호해주는 건 뭐예요? 의류잖아요. 옷이. 네. 예.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는 게 블랙야크다. 그래서 저희들 광고 카피가 예. 제가 한때 뭘 썼느냐면 최고의 등반 기술은 살아남는 것이다.
최고의 등반은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블랙야크를 입어야 된다. 네, 기후 변화, 날씨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예. 대응할 수 있는 게 예. 바로 이런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예. 의류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을 받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대단합니다. 자 최근에 이 회장님 이제 기업인으로서 예. 늘 아까 말씀하신 환경 운동에도 진심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 좀 스포츠인을 자부하시는데 등산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다 즐기시고 다 계세요? 했습니다. 예.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아 그러세요? 한라산을 한번 갔다 와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부터 이제 고산 등반을 좀 계속 하고 네. 있고 또 스포츠 클라이밍, 네. 또 볼드링, 또 이제 요즘은 좀 열심히 골프도 치고 이제 네. 스포츠 쪽을 네. 하여튼 한 60년 동안 운동하고 살아왔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스포츠인이고 예. 기업인이신데 그래서 스포츠에 이제 열심히시면서 예. 지금 서울시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예. 출사표를 던지셨더군요. 곧 예. 이제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현재 대한체육회는 지금 체육회와 정부 간에 조금 갈등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체육회장에 대한체육회장에 도전하는 예. 그 이유는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삶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 때도 메달을 많이 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들이 박수도 받고 국민한테 환호도 해줘야 하고 네. 국민도 그런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파리올림픽 끝나고 와서 예. 뭔가 이게 체육인들에 대한 조금 실망스러운 불심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이 안타깝다. 이걸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예. 정부와 체육회의 불신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예. 현재 대한체육회에 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불신입니다. 불신. 예. 아, 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서로. 예. 예, 그걸 저는 해결하겠다. 네. 어떻게 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체육회가 예. 정부하고 대화해서 예. 서로 존중해주고 음. 서로 의견을 맞추고 네. 갈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면 불신이 설 수가 없죠. 네. 오해가 서는 거예요, 오해. 오해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 어떤 시스템을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책을 체육회가 잘 반영해주고 정부의 정책을 체육회는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해서 네. 각 종목 단체나 시도 체육회에 이거를 잘 전달해줘서 전달해주는, 그거를 운영하는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오버하면 정부가 의심하게 되고 불심하게 되고 안 되죠. 그러면 체육회장에 도전하시는 체육인도 있고 예. 지금 현재의 체육회장 이기흥 체육회장도 있고 예. 우리 강태선 회장님 기업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인이 체육회장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시스템. 시스템을 갖춘다. 예. 기업에 보면 ERP 시스템이 있는데 예. 이거 모든 걸 잘 관리할 수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불심은 투명성에 오는 거거든. 네. 신뢰를 못하는 건 투명성. 투명입니다. 예. 기업은 투명해야 되잖아요. 기업가만이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네. 그걸 내가 만들겠다는 거야. 네. 예, 투명한 정책을 만들면 오해가 설 수 없고 네. 불심이 설 수 없어요. 공정하잖아요. 네. 누구든지 보고 오해가 없으면 깨끗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 체육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 체육회장을 맡은 지도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서울시 체육회장을 그렇게 바꾼 어떤 바꾸고 일이 있어요. 있습니까? 어떤 예. 걸 바꾸고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는 데 쓰고 있어서 네. 제가 체육회장을 딱 맡으니까 네. 서울시에서 체육회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에 많았는데. 예, 많았는데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세요. 네. 알았다 해서 1년에 민원이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한 건밖에 없어요. 한 건밖에 없어요. 제가 1년 동안 해서 예. 그건 뭐냐. 체육회가 권력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권력형. 체육회는 뭐 체육회장을 서비스와 체육계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리면 안 된다.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자가 쓰는 거 아닙니까? 체육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용어다. 잘못된 용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체육회가 무슨 권력입니까? 네. 권력이 아니에요. 그건. 알겠습니다. 체육회는 봉사에 봉사, 네. 서비스하고 봉사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민원이 생길 일이 없어요. 권력이 되다니까 민원이 생겨. 권력이 아니다. 네. 예.
권력이 되면 독선이 생기고 네, 금전의 문제 생기고 네.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웃도어 전문 프리미엄 아웃도어 전문 기업이죠. BYN 블랙야크 그룹 강태선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탄핵 정국으로 IMF 외환 위기 같은 대외 충격이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실제 환율은 1,430원대에서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대외 충격 좀 걱정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방파제는 충분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를 넘고 외화 자산도 여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 해 경상수지가 9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외환 방파제가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